소금과 문명. 신세계 늘어나는 소비. 18세기가 저물 무렵에 러시아와 아메리카는 소금 교역망에서 유사한 점도 있었지만 차이점도 있었다. 이 두 지역의 인구는 각각 2천만 명에서 2,500만 명으로 비슷했고 유럽인에 비해 1인당 소비량이 약 7kg에서 9kg에 달했다. 그러나 소금에 대한 이들의 높은 소비 욕구에 대한 이유는 각각 달랐고 또 러시아는 대체로 자체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었지만 아메리카는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다. 따라서 세계 소금 경제 이코노미의 몬데와 식민지는 서로 반대 입장에 서 있었다. 모스크바의 소금 생산, 분배 소비는 세 가지 면에서 묘한 점이 있었다. 우선 생산면에서 북동부에 위치한 초기 염정을 이용한 전오염 산업에서는 일찍부터 굴착 기술이 발달했다. 주로 수도원이 백해에서 이후에는 듭이나 북쪽 계곡과 동부와 서부의 속국 스코마와 비체우다의 염정에서 소금을 채취했다. 그려서 소금을 생산하는 집안의 광경. 이미 16세기부터 이곳에서는 약 150m 깊이의 염정을 팠다. 금장강국의 지배를 받았던 러시아가 사천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이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둘째, 분배면에서 국가의 규모와 강을 이용한 교역의 이용 덕분에 러시아의 소금은 엄청나게 먼 거리까지 운송되었다. 베네치아의 여행가 바르바로와 콘타리니에 따르면 이미 15세기에 모스크바는 수의 일부를 아스트라한의 해안에 있는 사브카에서 충당했다고 한다. 셋째, 소비면에서 금세 초 러시아의 1인당 소금 소비량이 최소한 9kg에 달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아마도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첫째, 생산성을 높여 잉여를 창출하는 러시아에서 농노제는 비교적 실패한 제도였고 그 결과 촌락 공동체가 존속하는 데 있어 자원의 기반을 농목민에 두게끔 이끌었다. 둘째, 그것은 농민들이 가옥을 짓는 것보다는 아이를 낳고 음식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갖도록 했고 추운 기후상 체온 조절에 필요한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해 생선, 절인 양배추, 볼시치와 같이 소금을 많이 함유한 음식을 먹었다. 한편 중세 러시아는 벌꿀을 수출했지만 숲이 줄어들자 양봉이 쇠락했는데 꿀의 자리를 설탕이 아닌 소금으로 대체했다. 마지막으로 보드카와 소금은 서로의 소비를 자극했다. 비록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식량 사정이 열악한 것은 아니었지만 소금 소비가 높았다는 사실은 근대의 표시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이유에서였다. 1800년 무렵에는 러시아 제국의 인구 2천만 명이 연간 20만 톤의 소금을 소비했다. 이 소금들은 대부분 자국에서 생산한 것이었다. 수입한 양은 발트의 연안 지방에서 예카테리나 여제가 확실하게 특권을 부여한 리가를 통해 세트발에서 들여온 만여 톤 정도가 고작이었다. 끓여서 소금을 생산한 소규모 염전 에서 소금을 공급받은 북동부의 옛 노브고로트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제국의 동부에 위치한 거대 염전에서 필요한 소금을 공급했다. 1800년까지도 양과 질에서 여전히 수위를 고수하고 있었던 카마구지의 솔리캄스크 염전은 북동부 염전의 계승지로 시베리아의 정복자인 스트로가노프가 16세기 말에 개발한 곳이다. 이곳에 있는 깊이 약 600m 이상의 염정에서
1800년에 소금 8만 5천 톤이 나무를 떼서 생산되었다. 이 소금은 강을 통해 멀리 서쪽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러시아 북부 지방으로 분배되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생산지가 스탈린그라드 넘어 볼가강 동부 스텝지대에 있는 엘턴호이다. 1748년 개장한 이곳은 거대한 염전으로 태양과 바람을 이용해 연간 7만 5천 톤의 소금을 생산해 육로와 수로로 중앙 러시아에 공급했다. 다음으로 이 두 곳 사이에는 위도상으로 사라토프와 위치가 같지만 그보다 훨씬 동쪽에 있는 오렌부르크에서 남쪽으로 64km 떨어진 르레크의 암염 산지가 개발되었다. 르레크에서는 매년 12,500톤 이상의 소금을 마차로 우파, 카잔, 노브고로트에 공급했다. 아스트라한의 해안 사브카에서는 볼가강 상류로 소금과 철갑상어를 공급했고 1775년에는 11,000톤의 소금을 생산했다. 동부의 토볼스크와 시베리아 서부는 카자흐스탄의 이르타슈 고지의 야미슈의 준가르 지역에서 소금을 공급받았는데 성모 승천 축일에 개장되는 소금 시장은 아시아 내륙 지방을 위한 행사였다. 이룩츠크와 시베리아 동부는 중국 국경 부근의 여모에서 소금을 공급받았다. 마지막으로 1783년 차르 제국은 크림 항국의 킴브른, 페레코프, 크림의 천연 염전을 획득했는데 이곳은 우크라이나 왼쪽 지역에 소금 5만 톤을 공급했다. 1800년 아메리카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으로 500만 명은 북미에 2천만 명은 중남미에 살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각각 연간 7만 5천 톤 가량의 소금을 소비했다. 소비는 인종에 따라 차이가 났다. 1,000만 명에 달하는 백인계는 유럽에 버금갈 정도의 높은 소비 수준을 보였지만 1,500만 명에 달하는 북아메리카 원주민과 흑인들은 비교적 소비 수준이 낮았다. 러시아처럼 궁세 초에 아메리카도 기존의 염전을 이어받아 발전시켰다. 1788년 뉴욕주는 시러큐스 인근의 노농다가를 얻었다. 1797년 이 염전을 한 기업가에게 임대했는데 1801년경에는 생산량이 연간 1800톤이었다. 일리노이주의 쇼니타운도 비슷한 방식으로 개발되어 1829년경에는 연간 3,000톤의 소금을 생산했다. 에콰도르에서도 에스파냐 사람들이 라스 살리나스에서 소금을 생산해 인디안 속국에 공급했다. 바스케스대 에스피노사는 17세기 초에 행한 조사에서 소규모의 여러 염전들 중 절반은 크리오요계의 소유이고 절반은 원주민 소유였다고 쓴 바 있다. 유카탄에서 마야족이 옛부터 천의제원법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하던 염전이 다단계 천의제원법으로 갱신되었다. 캄페체는 벨라크루즈와 멕시코로 향하는 소금항이 되었고 이런 서민적인 상품이 물감용 목재와 신비한 약으로 여긴 가이악에 더해졌다. 산타도밍고는 아메리카인을 따라 에스파냐 사람들이 소금과 가이악을 결합한 또 다른 지역이었다. 이곳에서 바다의 중요 염전은 북부 해안의 야구아나와 몽테크리스토 그리고 수도 인근의 푸에르토 헤르메스에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와 달리 아메리카인들은 지방의 새로운 염전, 즉 매사추세츠에 공급했던 케이프코드 북부 해안의 반스터프, 에팔레치아 산맥 너머로 공급했던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캐너와 테네시에 공급했던 버시니아 남서부의 솔트빌, 바이아에 공급했던 상루이스와 레시페, 포토스에 공급했던 코이파사와 우유니를 개발했다. 하지만 이곳의 생산량은 1800년 이전에는 그 양이 많지 않았다. 러시아인들과는 달리 아메리카인들은 대도시의 소금 수요를 해외에서 충당했다. 가령 북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리버풀에서 소금을 수입했는데 뉴올리언즈의 면화와 소금의 연계 교역은 특히 중요했다. 스페인계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리스본, 세트발, 케이프 베르데 제도와 앙골라에서 소금을 수입했다. 18세기 끝 무렵 아메리카는 목재, 담배, 면화, 설탕, 커피, 코코아 같은 비교적 부피가 큰 상품의 공급지로 부상했다. 따라서 유럽에 이런 상품을 선적한 후 기양하는 삼박들은 부피 큰 상품을 싼값에 실어올 수 있었다. 생산 비용이 많이 들었던 지방의 생산자들은 거대 도시와는 경쟁할 수 없었다. 독립전쟁 당시 자체의 소금 수요를 충당할 수 없었던 미국은 교역 상대를 리버풀에서 세트발로 바꿨다. 1796년 117척의 미국 선박이 이곳에서 3만 톤의 소금을 수송했다. 러시아와는 달리 아메리카는 세계 소금 경제의 일부였다. 결론 1500년에는 1억 명의 유럽인들이 350만 톤의 소금을 소비했다. 1500년부터 1800년 사이 소금의 절대 소비량이 3배로 늘어났고 1인당 소금 소비량도 50%나 늘었다. 1800년경 유럽의 소금 교역망은 유럽의 2억 주민들에게 100만 톤 이상의 소금을 공급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절대량뿐만 아니라 1인당 소비량에서도 중국보다 많았다. 심지어 산업혁명 이전에도 소요와 소비가 늘어 유럽 사회는 진보된 전통사회의 소금 소비 상한치인 약 7kg 이상을 소비했다. 특히 세 가지 요인이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바로 단백질이나 지방과 같은 열량이 높은 식사, 소금 공급을 전문화한 해상수송의 증가, 세계 어느 곳에 견주어도 지지지 않는 다양한 생산 방법의 실험이 그것이다. 유럽인들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다양한 생산 기술을 사용했고 4천의 천연가스 사용을 제외한다면 유럽에서는 효율성이 높은 기술을 생산에 적용했다. 1800년경 이미 유럽은 고대 후기에서 근세 초로 넘어가고 있었다. 소금의 집산지 오스만과 불굴. 고대 무슬림 세계와 인도는 1500년부터 1800년까지의 근세 초보다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몽골 제국이 물러간 후 이슬람과 인도는 각각 오스만 제국과 무굴 제국이 지배했다. 이 두 제국의 특성은 수도에 잘 나타나 있다. 오스만 제국은 그 권력의 기반을 콘스탄티노플에 두고 있었고 또 정벌이 끝나자 수도로 귀환해야 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이주민인 무굴 제국은 군대와 영흥이 합쳐져 끊임없이 이동했던 초기의 이란계 인도 제국처럼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나 델리로 귀환했다. 오스만 지배 시의 콘스탄티노플 생명의 요충지. 콘스탄티노플이 황혼기에 접어들어 마지막 광의를 바라고 있던 17세기의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소금 공급지 10곳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은 이집트의 다미에타, 바르나 남부 흑해 연안의 아열루나 앙키알로스, 크림의 카파, 마르모라의 슬리브리와 케크메세, 갈리폴리 반도 북단의 마리차강 어귀의 아이노스, 스미르나의 오스만 제국 영토인 사르안과 포키아의 소금 생산지, 아르키펠라고의 섬들, 지금은 염갱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게 된 킬라스가 그곳이다. 이 그림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지방의 수많은 소규모 염전들이 해도를 따라 거대 도시에 소금을 공급했다. 콘스탄티노플의 주민 80만 명이 연간 양 400만 마리, 염소와 어린 양 300만 마리, 가축 20만 마리를 소비했고 빵은 하루에 500톤을 소비했으므로 소금은 연간 5만 톤에서 7만 5천 톤 가량이 필요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슬람교가 영원을 지향했다면 오스만 제국 때의 이스탄불은 만투란이 말했던 생명의 요충지였다. 이런 여러 생산지 중 특히 두 곳이 중요했다. 하나는 킴불은 헤르손 카파의 염전의 황제가 덧붙인 페르코프의 새로운 염전이 있었던 크림이었고 또 하나는 카르파티아 암염지의 오스만 제국 영토인 왈라키아로 특히 1689년 채굴이 개시된
부카레스트 북부의 슬러니츠 암연산이었다. 왈라키아 지방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곳에서 채집한 해수, 이곳에 거주하는 파날리오트 상인들, 또 17세기 말부터 콘스탄티노플의 소국 분할주의 때문에 수도는 루마니아의 곡물, 고기, 소금을 크게 의지했다. 부가 증가했고 임세 산업이 발달한 부카레스트는 파나르나 예루살렘이 그랬듯 슬러니츠와 동방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무굴 제국의 아그라, 시내에서 시내로, 마을에서 마을로, 콘스탄티노플이 해로를 통해 여러 소규모의 지역에서 소금을 공급받은 고대 유럽식의 형태를 유지했다면, 아그라는 육로를 통해 소수의 대규모 지역에서 공급받은 고대 인도의 형태를 유지했다. 무굴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아그라는 기본적으로 인구 100만의 내륙 국가였다. 봄베이, 마드라스, 벵갈의 바다소금이 겐지스강 상류의 계곡으로 도입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사실 아그라는 벵갈과 아삼 지방에서 쌀, 밀, 버터를 수입하고 대신 소금을 수출했다고 한다. 의심할 바 없이 소금 산맥의 고대 암명갱이 수두로 공급되었지만 이곳의 주시장은 펀잡에 있었다. 바르브는 자서전에서 이곳들을 부족의 영토로 간주했고 정부의 통제를 크게 받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아그라는 자체에서 쓸 소금과 수출용 소금을 주로 수도 인근의 바라푸르와 멀리 떨어진 산바르호에서 공급받았다. 토호의 관리하에 편찬된 19세기 중엽의 기록으로 봐 무굴 제국의 중심부에 거주했던 주민 5천만 명에게 공급된 소금의 양은 대략 15만 톤으로 이 가운데 5만 톤은 바라푸르에서 도입했고 2만 5천 톤은 산바르에서 도입했던 것 같다. 그러나 토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산바르는 인도 북부의 주요 공급원이 되었다. 주 생산지로서의 산바르의 기원은 인도의 이슬람 초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무굴 지배 하에 산바르의 염전은 악바르 정부가 운영을 했고 그 후에는 이곳을 계승한 아마드샤가 운영을 했다. 나중에 이곳은 자이푸르와 조드푸르의 라즈푸트족 지배자의 소유가 되었다. 생산은 주로 다단계 천의지원법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일부는 천연소금을 채굴하기도 했다. 소금 가마는 약 11만 제곱미터에서 약 74만 제곱미터의 땅에 각각 20에서 60개가 한 단위를 이루는 붙박이 구조로 되어 있거나 매년 46제곱미터 정도의 구내에 임시로 설치했다. 이런 단위 내에서 자체로 집수, 응축기와 결정기가 설치되어 인도에서는 바라그라라고 불리는 결이 거친 소금을 생산했다. 이 소금은 미생물 때문에 회색이나 녹색 또는 핑크빛으로 색이 약간 변했다. 이 소금은 델리, 아글라, 오우드 까지 낙타로 운송되었고 거기에서 비호르, 벵갈, 아산까지는 수로로 운송되었다. 인도 중앙으로는 반자라라고 하는 세습계급 소유인 1만 마리의 소로 운송되었다. 에스턴에 의하면 이 반자라들은 상인이자 운송인이자 분배가들로 이들은 소금을 구입해 자신들의 소로 소비지까지 운반해서 마을에서 마을로 시내에서 시내로 소금을 소매한다고 한다. 17세기 프랑스의 해외 여행가 타베르니에르가 믿었듯 반자라는 전문가 계층은 아니었지만 정부로부터 권한을 받아 인도 사회의 많은 부분을 담당했던 전형적인 세습 직업 계급이었다. 이들은 무굴 제국의 수도와 거대한 주둔지에 편의를 주고 필수품을 공급한 힌두교의 일당이었다. 에너지 위기와 염등의 쇠퇴. 중국은 서유럽, 이슬람, 인도와는 대조적이다.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식생활이 급격히 변했으며 에너지 위기에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이슬람이나 인도보다는 덜 전통적이었다. 중국은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고 육류 수송이 우세했으며 염정이 쇠퇴한 탓에 분권화되었고 유럽에 비해서는 근대화가 덜 진척되었다. 하지만 유럽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역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관련된 하위 지역 네 곳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우선 양자간 삼각주 남부와 예전 중세 사회의 중심지였던 곳이고, 둘째로는 새로운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가 된 북경과 직례의 대도시 권역이다. 셋째로는 양자강의 교역망과 이것과 연결된 동정호와 파양호 권역이고, 마지막으로 서쪽 사천의 새로운 개척지와 만리장성 너머의 권역이 있다. 여러 요소들이 이 네 지역에 영향을 끼쳤는데 1500년부터 1800년까지의 소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구, 식생활, 에너지원과 관련된 변화였다. 첫째, 근세 초의 중국은 인구면에서 역동적이었다. 1500년부터 1800년까지 인구는 1억 명에서 3억 명으로 늘어났다. 이 시기는 중국인에 의한 중국 정복의 시대로 늘어난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경작된 오아시스 지역을 북유럽식의 조밀한 세계 로 변화시키면서 퍼져나갔다. 인구는 13세기와 14세기의 전쟁, 질병, 혁명으로 일었던 수를 보충할 정도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인구 증가는 근세의 2%에 못 미치는 1%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인구 폭발이라는 말은 적당하지 않다. 는 주로 유럽을 변화시켰던 금이나 은보다 중국을 더 크게 변화시켰던 콜럼버스의 녹색 보물, 즉 식물이 아메리카로부터 도입됨으로써 가능했다. 옥수수, 고구마, 땅콩, 감자, 고추, 토마토가 중국 농부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다. 이제까지 경작되지 않았던 언덕 경사지, 안개의 한계선 위의 토지, 강둑 아래의 토지에서 이제는 비교적 적은 노동으로도 생산이 가능했고 수확기 사이에도 작물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다랑이 논을 경작하거나 이곳에 물을 대기 위해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논이 늘어나자 결혼이 보편화되었고 조혼도 늘어났다. 다시 이것은 더 많은 아이들의 출생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가난한 자들이 처음 경험하는 사치였다. 입은 더 늘어났지만 그만큼 안정도 보장되었고 파종과 제초작업과 다랑이 논 을 가꿀 인손도 그만큼 더 늘어났다. 1800년경에는 경작지의 증가가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또 인구 증가가 경작지의 증가로 이어지는 순환이 계속되었고 이 경향은 1850년 이후의 전쟁, 혁명, 도시화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근세 초의 인구 경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시골에 집중되어 있었다. 마을, 촌락, 농장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의 인구 비율은 감소했다. 소규모 읍내가 늘어났고 대도시는 분할되었다. 따라서 근세 초의 중국은 노동력은 넘쳐났지만 기술적으로 보수적이었으며 그 지평이 제한되어 있었다. 강력한 반동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중국은 수많은 농부, 그들의 아내와 자식으로 활력이 넘치는 나라였다. 다음으로 곡물, 지형, 가정 구조상의 변화들이 식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대도시가 축소되고 소규모 읍내가 증가하고 소규모 자산가가 늘어남에 따라 부자의 요리법이 이제 유복해진 평민의 요리법에 자리를 내주었다. 1500년부터 1800년까지 늘어난 1인당 칼로리 소비가 유지되면서 단백질 소비는 낮아졌고 탄수화물 소비는 늘어났다. 단백질로 보면 쇠고기는 돼지고기로 대체되었고 동물성 단백질은 생선은 채소,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놀랄 정도로 잘 결합된 콩으로 대체되었다. 유럽인들처럼 중국인들의 식사도 채소, 에서 지방으로 변해갔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단백질을 보충했다기보다는 대체했다. 국수와 밥이 함께 나오는 가볍게 기름에 볶은 야채 요리가 대중화되었고 튀긴 음식 또한 널리 퍼졌다. 하지만 유럽과는 달리 지방질의 확산이 향료 사용을 억제하지는 않았다. 그 반대로 쌀 속의 탄수화물은 양념의 소비를 크게 늘렸다. 이렇게 고추의 도입, 특히 사청과 호남으로 고추가 도입되어 이 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독특한 음식이 발달한 곳이 되었다. 또
생강, 겨자와 같은 강한 맛의 향신료도 폭넓게 쓰였다. 17세기와 18세기 초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후추의 양은 남중국의 고기 소비가 줄면서 따라 줄었지만 향료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19세기 초에 개발된 시암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었다. 이런 발전의 결과로 소금 수요와 맛을 돋구는 향료의 수요가 늘어났다. 북부 주민들은 소금을 즐겨 먹고 남부 주민들은 설탕을 즐겨 먹는다지만 이렇게 폭넓은 이분법은 단지 이 두 지역의 상대적인 빈곤과 부를 반영할 뿐이었다. 사실 모든 지역에서 음식에 사용하는 소금의 소비가 늘어났다. 만주 북부의 어떤 세관관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소금에 절인 야채가 엄청나게 소비되고 소금 간한 생선, 새우, 게, 쇠고기, 돼지고기, 소금 간을 한 두부 등의 음식물이 많이 소비되고 있다. 안희성의 대통진의 어떤 소금 담당 관리는 소금 수요에 대한 지방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음력 7월은 간장을 담그는 계절이다. 간장의 주원료는 소금으로 이때가 되면 소금 수요가 약간 늘어난다. 그리고 음력 9월과 10월 늦가을이 오면 채소를 절이거나 젖을 담그는 등 겨울철 음식을 장만하느라 소금 수요가 최고조에 달한다. 사천 성도의 중앙에서 파견 나온 어떤 관리는 아마도 사천보다 다양한 채소를 즐기는 지방은 중국에서 없을 것이다. 이곳 사람들은 야채라고 하면 종류를 불문하고 즐긴다고 하며 계속해서 채소 몇 가지는 보름에서 한 달가량 소금에 절여두는데 이때 야채 60kg에 소금 9kg을 쓴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을 막론하고 소금 수요가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소금 수요는 에너지의 이용도가 변함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이런 변화는 인구와 음식이 변한 것과 같은 환경에 기인한다. 경작지가 늘어나자 인구가 증가했고 인구가 증가하자 벌목이 늘어났다.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살림이 줄어든 것이다. 그 결과 16세기 중엽 중국 각지에서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 부분에서 연료와 건축, 선박, 수공예품으로 쓸 목재가 부족했다. 이것이 근세 초 중국의 에너지 위기로 이어졌다. 이런 현상은 당시 멀리 북경까지 목재를 조달했던 마지막 공급원인 사천에서 더 두드러졌다. 황실의 목재를 조달하던 행정부의 기록을 보면 이때 사천은 남경 조선토에 돛대나 베이징의 황국을 건설할 들보를 공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목재가 부족해 황실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반 수요자의 어려움은 더욱 극심했다. 따라서 여타의 에너지 수요자들과 마찬가지로 1500년부터 1800년까지 중국의 소금 생산자들은 목재가 아닌 값싸고 풍부한 연료로 능기를 돌려야 했다. 근세 초 중국의 소금 산업의 주요 특성을 바로 이렇게 높은 연료비와 소금 수요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소금 생산이 목재 연료에서 태양력을 이용한 증발이나 석탄, 천연가스의 이용으로 전환된 것이다. 에너지 사정이 절박했으므로 중국은 예전의 다단계 천일제원법을 다시 활용했다. 소금 행정은 이런 조류 탓에 자체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면서도 나무를 떼서 소금물을 끓이는 전통적인 소금 산업의 이해를 성공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다. 이런 조류와 역조류의 결과는 근세와 전통의 혼합으로 나타났다. 남부지방 뗄나무가 없어 천일염으로 대체. 여름철에 우기, 습기, 자주 찾아오는 태풍,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해안, 양자강에서 대량으로 밀려오는 민물 때문에 민가, 서강, 유역의 중국 남부는 천일제원법을 적용하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았다. 근세 이전까지 이 방법은 남부 복건성에서만 이용되었고 그 이후로는 소금 생산이 다단계 염지 형태가 아닌 단일 염지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인구, 음식, 에너지 문제의 대처 방안으로 다단계 천일제원법의 새로운 형태의 두 가지가 근세 초에 이 지역에 도입되었고 복건에서 사용된 방법도 이 방법으로 수정되었다.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아마도 가장 최초로 일어난 발전이 양광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청나라 말 이곳은 제국에서 네 번째 가는 소금 생산지가 되었다. 광동 지방의 요충지인 양강은 환경, 기후면에서
남중국의 중간쯤에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다. 수량이 풍부한 양자강에서 흘러드는 양절 의 민물보다는 수량이 적은 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이곳에 민물이 염도에 영향을 더 줬고 복건보다는 비도 더 많았으며 습도도 더 높았다. 근세 초 이전까지 양강은 대부분의 소금을 끓여서 생산했지만 인구 증가와 연료 부족으로 이 지역은 수요에 맞추기 위해 다단계 천일 제헌법을 채택해야 했다. 다단계 염전을 만드는 방법은 양광의 환경에 맞도록 발전해 왔는데 여기에서는 큰 통을 이용한 천일 제헌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의 천일 제헌법은 대체로 세 가지 형태가 있었다. 첫 번째 방법은 작은 저수조에 바닷물을 가두고 특별히 마련된 소금모래로 둘러싼 침출조를 통과시켜 소금물의 농도를 강화시켰다. 그 뒤 돌을 쌓아 복사율을 높인 마지막 염지에서 증발시켰는데 이것은 날씨에 따라 저수조로부터 소금물이 빠르게 채워지거나 저수조로 흘려보낼 수 있었다. 들판이나 통에 마련된 저수조와 증발조는 다단계 천일제헌법 과정의 집수 응축기에 해당했다. 두 번째 방법은 위와 마찬가지로 작은 저수조를 사용했지만 침출조가 없었다. 들판에 자갈로 덮은 4개의 응축기를 마련해 바닷물의 염도를 높였고 이 과정을 거친 소금물은 5번째 염지인 결정기로 흘려보냈다. 여기에서 집수 응축 결정의 연속 과정은 집수 응축기와 결정기의 비율이 5대1인 전통적인 방법을 썼던 첫 번째 경우보다 더 엄격히 지켰다. 세 번째 방법은 양광의 서쪽 염전에서 사용했던 독특한 방법으로 이 비율을 무시했다. 저수조는 확장되었고 한두 개의 응축 염지가 추가되었고 따라서 집수 응축기와 결정기의 비율이 지중해 프랑스 염전의 10대1이나 캘리포니아의 15대1에 가까웠다. 이런 비율상의 변화는 소금의 질을 높였고 생산성도 꽤 높았을 것이다. 아직까지 이런 발전의 정확한 시기를 결정할 수는 없다. 12세기에는 염지를 나누는 방식이 이와 달랐음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헌법은 광동 동부의 조주에서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기존의 전호법을 서부로 몰아내 이것은 결국 광동 남서부와 해남도에서나 쓰는 방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83년 세금을 부과해 소금 생산이 늘어나도록 했던 해주의 관보에는 목재 부족이 시작된 17세기에 이 방법이 확장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 세 가지의 방법 가운데 두 번째 형태는 해주로부터의 이민과 함께 홍콩에 도입되었다. 호남 남부 양광 시장에 소금을 공급했던 해주 지역의 새로운 소금 제조법의 발생지라는 말은 설득력이 있다. 이것의 기원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광 지역 군사의 총수이자 통치자가 쓴 1756년의 기록을 보면 광동 서부에 새로운 염전이 개시되었는데 밭에 짠물을 붓고 증발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천일염 제조가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 해석에 반대되는 자료로 1884년에 발간된 염법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는 새로운 천일염 제조법이 그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런 기록들은 흔히 보수적이고 설명이나 그림들이 양식화되어 있어 구태여 이런 논증에 따를 필요는 없다. 세 번째 발전에 관해 말하자면 새로운 비율을 채택한 서부 지역의 변형 방법은 그 기원을 추정하기가 더 어렵다. 아마도 이것은 반도의 새 염전이 개정되어 북부로의 소금 공급을 광동의 서부 염전이 동부 광동 지역과 광서의 공급이 동부 염전의 공급을 추월하기 시작한 19세기 말이나 20세기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단지 확실한 것은 이 발전으로 양광 지역은 명초의 생산량 9,400여 톤에서 1800년에는 8만 1,000여 톤으로 1900년에는 20만 톤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양광 북부에는 복건선의 염전지대가 있다. 양자강에 영향을 받지 않고 광동이나 절강보다 건조한 이곳에서는 원나라 때까지는 다소 원시적인 단위 염지 형태의 천일제헌법이 전호법과 함께 사용되었을 것이다. 첫째 양광에서 여가장치를 이용한 천일제헌법은 조주에서 복건성 남부로 도입되었고 이렇게 생산된 소금은 이 지역과 한강의
지방을 통해 정주의 복권 지방에 공급되었다. 둘째, 전통적인 단일 염지로 쓰이던 커다란 항아리, 소금물 구덩이, 침전지는 배열을 바꾸어 여가 과정을 없앤 천일염 염전으로 만들었다. 셋째, 주로 옹정제 와 권룡제 시대 때 전어법으로 소금을 생산하던 시설들은 갖가지 종류의 천일염 제조법으로 소금을 생산하던 시설로 대치되어 19세기 말에 이르면 복건은 완전한 천일염 생산 지역이 되었다. 이곳의 생산량은 명나라 초 2만 1,000톤에서 1800년에는 5만 톤, 1900년에는 6만 5천 톤으로 늘어났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발전이 철강과 안이 강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도시화된 양자강 남부의 소주와 관련된 5지역, 곧 강소에서 일어났다. 중세시대 송가 원나라 때 양절 지방은 생산량 면에서 가장 역동적인 소금 생산지였다. 그러나 그 기술은 여전히 옛 방식으로 탄회법이나 관이법 기술로 염도를 강화시킨 소금물을 끓여서 소금을 생산하는 전호법이 중심이었다. 목재난이 악화된 가경과 도강 시대에는 19세기에 도입된 새로운 천일제염법 기술이 널리 사용되었다. 이것은 판쇄법으로 이동식 목재 상자나 용기 안에 있는 관이법으로 강화시킨 바닷물을 햇빛으로 증발시키는 방법이었다. 상자는 비교적 작아 길이가 2에서 3m, 넓이가 1m, 깊이는 3에서 6cm였다. 이 방법의 장점은 두 가지로 이동성 때문에 나쁜 날씨를 피할 수 있었고 날씨가 좋으면 증발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저수지와 간이법을 결합시킨 이 방법은 다단계의 천일제염법의 새로운 형태로 증발시키는 물의 응축 비율을 양강 지역 서부에서 새로 적용시켰듯 여기서도 직수 응축기와 결정기의 비율이 전통적인 비율인 5대1보다도 높았다. 사실상 이 방법에서 널빤지 상자는 이동식 결정기였다. 이 방법은 절강 동부에 위치한 주산군도의 대산에서 처음 발전되어 내륙의 여유, 소흥, 영파, 등지와 주산군도의 정해, 그리고 강수성, 남부 송강과 양자강 북부 통주, 등지로 퍼져나갔다. 전호법으로 생산한 소금만이 관염으로 불렸다. 반면 대산에서 판쇄법으로 생산한 소금은 초기부터 사염로 불린 사실로 보아 판쇄법은 개인, 기업에서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처음에 주산군도 일대는 무법지대였으며 나중에 당국에 의해 적법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짧은 거리의 해상로는 전통적인 염정으로는 통제하기가 어려웠으며 판쇄법으로 만든 소금은 전호법으로 생산한 관염보다 세금이 적어 값이 쌌는데 이 소금의 확산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에 염정을 관장하는 지방 정부도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청말 무렵에는 판쇄법이 성공하리라는 사실이 명약관화했는데 이런 소금이 무려 50여만 톤이나 소비되었던 것이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면 양절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체 소금 생산량 30만 톤 가운데 20만 톤이 판쇄법으로 생산된 것이고 주산군도에서 7만 5천 톤, 여유에서는 12만 5천 톤의 소금을 생산했다. 사실 오래전부터 절강 지역의 소금은 강서와 회강 유역에서 밀매되었던 것으로 유명했다. 양절의 소금 산업은 판쇄법을 통해 활력을 되찾았다. 이곳의 생산은 16세기 7만 1,700톤에서 1800년 12만 800톤으로 1900년에는 17만 5천 톤으로 늘어났다. 더군다나 판쇄법의 확대로 천일지원법의 우세는 상해에서 해남도까지 중국 남부 해안의 전 지역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북부지방, 비지로 몰락하는 땅, 에너지 위기가 최악의 상황까지 도달한 나무 하나 없는 벌거벗은 땅.
북부에서도 다단계 천일 제헌법은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이 방법은 하동에서 다시 시작되어 장루와 산동으로 퍼지고 만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만주를 제외하고는 이 방법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한 것은 아니었다. 하동의 아느편 염호는 원나라 때 천연 결정된 소금을 걷어들이는 노체 생산법을 선호한 결과 다단계 천일 제헌법은 잊혀져 있었다. 이 방법은 소금 수요가 늘어나고 통제는 느슨해진 게다가 기후조차 변한 명말에 이르러 점진적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1685년의 기록에 의하면 청초에 이르렀어야 요새 물을 염전에 끓여들여 햇볕에 증발시키는 일 조합을 관에서 인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1730년경의 기록에 따르면 하동에서 나는 42,700여 톤의 소금이 모두 이 방법으로 생산되었다고 한다. 18세기에는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났다. 동창부의 상인이 염정을 파서 물을 끌어들여 증발시키는 방법을 개발해냈다. 이는 소금기 있는 흑화의 물을 직접 쓰는 것보다 소금의 순도가 89%에서 96%로 높아졌음을 의미했는데 이로 인해 염정을 팔 수 없는 서부의 염전은 점차 사업성을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량도 늘어났다. 실록에는 염전 두 곳의 할당량이 각각 1만 톤과 14,000톤씩 늘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1792년 산서성의 총독은 교역이 증가하고 소금 생산이 순조롭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1800년경에는 하동의 정근대적 효율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다. 리트호펜 남작이 보증한 바에 따르면 이곳의 생산 능력이 1870년에 이미 10만 톤에 이르렀다. 이런 성공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사유하였다. 명나라 때에는 계획경제를 실시해 하동의 소금 사업은 사실상 국영산업이었다. 소금 채취에 강제로 노동력을 동원하였으며 이렇게 걷어들인 소금은 모두 관에 가져다가 바쳐야만 했다. 하지만 청나라 때에 이르면 염호 근처의 운성, 아느편 등지에서 활동하는 소금 상인들에게 비교적 많은 자유를 허락했다. 1649년에는 염전을 개인 소유로 되돌렸으며 강제 노동력 동원도 중지했다. 1725년에는 염호 유지에 필요한 수로와 도랑의 정비조차 중지시켜 상인의 부담을 덜어줬는데 이는 사실상의 세금 할인조차였다. 1791년에는 총독의 건의에 따라 하동의 염정은 철폐되었고 염세도 토지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또 다른 교역 장려책으로 작용하였다. 이 정책이 끝까지 고수되지는 않았지만 잠시 동안의 자유 운송과 판매는 염세와 독점이 다시 실시된 뒤에도 염호 소금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신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둘째, 하남 시장의 성장이다. 청나라가 지속되는 동안 하동이 소금을 공급한 지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생산량은 크게 늘었다. 1730년에는 하남에 790여 톤을 공급했던 것이 1920년에는 28,300여 톤으로 늘었다. 면화와 참깨로 유명한 하남은 인구가 증가하고 소금 수요가 늘어 경작지를 확장한 전형적인 지역이다. 그러나 이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아느편 염호의 번영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만리장성 안쪽의 화마지, 아라산, 오르도스의 몽골 염호 사브카의 값싼 소금과 해안가 장로의 질 좋은 천일염, 질은 낮지만 인근 산서 북부에서 생산되는 전유연과의 경쟁에 직면했던 것이다. 18세기의 습한 기후는 생산에 장애가 되기도 했었는데 1757년이 그 대표적인 해였다. 19세기의 건조한 기후 또한 분배와 소비를 방해했다. 1877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지속된 심한 가뭄의 경우가 그렇다. 산서의 인접지방인 하동은
총독이 주재하지 않는 지역이었으므로 청조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훨씬 덜했다. 인도의 산바르호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이곳은 바다와 단절되어 있어 전통적인 육로 수송을 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높은 운송비가 수출의 걸림돌이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연간 7만 5천 톤을 판매했는데 이는 생산 능력에 비하면 낮은 수치였다. 환경이 유리했다는 점 말고는 화동은 언제나 시장을 두고 다투어야 했다. 탄세법이라고 알려진 다단계 천일제헌법은 원나라 후기의 장로에 도입되었을 것이다. 이 방법은 명나라 초에 중지되었지만 16세기의 명의 번영과 함께 다시 도입되었다. 1726년에는 16개의 소금 제조 공장 가운데 8곳이 탄세법을 사용했고 1873년에는 10곳 중 8곳이 사용했는데 이곳들이 가장 중요했다. 장로가 명나라 말에 확장되고 청나라 초와 중기에도 확장이 계속된 것은 탄세법에 토대를 두었기 때문이다. 하동의 경우처럼 이 결과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째가 인구다. 장로는 직내의 모든 대도시와 하남 동부 지역에 소금을 공급했다. 직내의 인구는 1749년 1400만 명에서 1850년 23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양쪽 공이 주로 질소가 풍부한 황하 저지대 평원의 도시에서 인구가 늘어났지만 직내의 경우에는 거대 도시인 북경과 천진 그리고 대우나 지역들의 도시화에서도 주목해야 한다. 둘째가 행정이다. 하동과는 달리 장로는 일종의 관료제적 자본주의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것은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모두 나타냈다. 청지배 하에 장로는 강희제의 9번째 왕자가 거느리는 만주의 희하들의 비공식 조합의 수중에 있었다. 그러나 독점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배타적이지도 않았다. 이를 성공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판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대상이 중국 한족 고객이었다. 강희제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장로의 소금 생산량과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 1644년에 8만 2천여 톤에서 1722년에는 11만 5천여 톤의 소금을 다른 지역에 판매했다. 판매량에 따른 세금 수입도 공식적, 특히 비공식적으로 사업 이윤이 커짐에 따라 늘어났다. 1722년에 즉위한 옹정제는 장로의 개혁에 착수했다. 이 개혁은 그의 통치의 일반적인 광료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즉위를 반대한 반대파에 대한 공격이기도 했다. 옹정제의 조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새로 염정 책임자로 임명되어 행정이 곧 황실의 중대한 사업임을 보여주었다. 황제는 짐짓 상인이나 일반 백성이나 다같이 사랑하고 부양하고 있음을 보이려 했다. 하지만 사적인 이유는 공적인 경로로 되돌아올 것이었다. 왕족 아들의 대리인인 소금상은 자신이 비용을 들여 천진 성벽을 다시 축조함으로써 소금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 소금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세금은 크게 늘지 않았다. 이윤도 그다지 크지 않았고 소금으로 번 이익은 좀 더 공적인 부분에 쓰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개혁의 수혜자는 상인도 납세자도 국고도 아니었다. 황실의 내정을 담당하는 내무부가 바로 그 수혜자였다. 내무부는 청조 중반 이후의 핵심 부서였다. 이는 정규적인 관료제 밖에서 황제의 비자금을 충당하는 기능을 했는데 사업가의 기부가 이 비자금의 가장 큰 원천이었다. 장로 소금의 검열도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였다. 장로의 상인들은 1732년 중앙아시아의 준가르와의 전쟁 때 10만 냥을 기부했고 티베트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자금으로 20만 냥을 1759년에는 티베트 1위의 농경 군사 요새 건립의 산동의 상인들과 함께 20만 냥을
1772년에는 티베트의 두 번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60만 양을, 1788년에 대만의 분쟁 조정을 위해 50만 양을, 1792년 티베트의 군사운동에 50만 양을, 중앙아시아의 벤영교도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명목으로 100만 양을 기부했다.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한 기부는 세금의 대용인 셈이었기 때문에 그리 비합리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18세기가 저물어갈 무렵에 소금 세수가 나라의 경제에 장애가 된다는 탄원서가 나왔고 판매가 저해되었으며 할당량도 불안전했음을 볼 때 소금 경기가 끝났음은 분명했다. 또 중국은 치수 정책이 난관에 부딪혔다. 북동쪽에 수로 작업을 해야 했고 직내의 수도를 다시 개시하기 위해서 수십만 양의 돈이 필요했으며 1809년 대운하와 1825년 하남의 영양의 황하 고지의 수로 작업에도 수백만 양의 자금이 필요했다. 이번에는 장로의 상인들이 이 자금을 충당할 수가 없었다. 내무부는 그들에게 자금을 빌려줬지만 이율이 높고 징세도 3배로 늘어나 중기에 50만 양, 도감 중기에는 부채가 200만 양으로 늘어났다. 처방이 질병보다 더 나빴다. 치솟는 가격, 판매 저하, 탈세 증가, 2300만 양이라는 빚에 묶여 왕실은 침체되었다. 1848년경 장로는 사실상 파산했다. 이해 내무부는 다시 질서를 잡으려고 노력했다. 황제 아들의 진두 지위로 왕실 조정과 북경 수비를 담당했던 왕부가 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소금 생산은 더욱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세수도 감소했다. 부채의 장기 분할 상한 기간이 조정되었고 수익을 크게 감소시킨 지방관청의 비공식적 분담금은 한층 더 엄격히 금지되었다. 과감한 개혁이었지만 그 효력이 나타나기도 전에 중국은 소금 행정의 환경을 모두 바꿔버린 국내 반란에 직면했고 서구 열왕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다. 남부에서는 산둥이 장로의 상대의 자리를 차지했다. 사법권이 정부로 이양된 1837년까지 산동 소금은 장로의 도전 운영 사사 의 관리 아래 있었으며 따라서 간접적으로 왕실과 관련된 만주인 그 다음으로는 내무부의 관리를 받았다. 명 초기에 할당량은 28,700여 톤이었다. 1826년 행정상으로 처리된 양은 62,500톤이었지만 추가의 소금이 산동 반도의 끝쪽에서 생산되어 지방에서 소비되거나 해로를 통해 조선에 수출되었다. 천일 지원법과 전호법이 혼용된 방법으로 소금을 생산했지만 성장하는 지역에서는 전일 지원법으로만 생산했다. 첫나라 건국 당시의 소규모의 생산지는 19곳이 있었지만 19세기 중반경에는 대규모 생산지 8곳만이 남았다. 18세기를 거치면서 소규모 산지 다수가 황하 남쪽으로 흐르는 강 인소청하 어구 근처의 4군데 염전 지역으로 진출함으로 인해 폐쇄되었다. 이 생산지 4곳이 영리, 영부, 관태, 왕가강으로 소청하를 통해 지역의 생산량의 3분의 2 이상을 분배했다. 특히 이곳은 산동 서부 대운하 지역의 시장과 점차 확대되고 있던 농경지대에 소금을 공급했다. 장로에서처럼 산동의 소금 상인들도 내무부에 기부를 해야 했으며 19세기 초에는 누적된 기부금, 미납된 세금, 대량의 밀매가 얽혀 500만에서 800만 양의 엄청난 부채를 졌다. 장로처럼 산동도 인구 증가로 소금 산업이 대두되었으나 관료제에 의해 파산했다. 북쪽의 만주에서는 비록 12세기까지는 공식적인 염정이 없었으나 소금 교역에서는 만주인의 이해와 내무부의 영향력이 미쳤다.
그러나 자체의 관할 구역에서는 만주인의 영향력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 소금은 나라 때부터 만주에 전해진 전호법에 의해 생산되었다. 한나라 때에는 지방의 염관을 임명하고 중세 초기에 요나라와 금나라는 제염소를 세웠으며 명나라 때에는 가동되고 있는 제염소가 12개소가 있었다. 정나라 때에는 제염소를 20개소로 늘렸으며 이를 총독의 관할하에 두었다. 1679년 강희제는 소금 생산 설비를 설치하도록 명하고 세금을 걷기 위한 준비로 이 지역에 13,700여민을 할당했다. 하지만 1681년에는 소금 생산과 판매의 자유를 허용했다. 1867년까지 정부에서는 만주 소금에 대해 관세를 하지 않았다. 이런 조건 때문에 게다가 만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소금 생산은 1644년 채 2,500톤도 못 되던 양에서 1800년에는 15,000톤 이상으로 늘어났다. 다단계 천일제헌법은 1691년부터 도입되어 전오염을 서서히 대치하다가 19세기에는 전오염을 완전히 몰아냈다. 개인기업은 통제를 받지 않았다. 봉천의 소금은 지방정부가 생산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라도 땅을 임대해 소금 생산 설비를 만들 수 있었다. 만들어진 염지는 진보된 형태로 커다란 농축 염지가 5곳, 조그마한 응축 염지가 8곳, 이보다 더 작은 결정 염지가 6곳에서 8곳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20여 곳의 염지는 하동에 8곳, 장로에 9곳, 산동에 5곳에 비하면 세련된 형태였다. 일부 체험소에서는 개선된 집수, 응축기, 결정기의 비율을 실험을 통해 개선했다. 만주 당국은 봉천의 소금 생산의 정교함과 실험 정신을 용인했다. 자주